한국인이라면 하루 세 알은 먹고 있다는 각종 약들,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서 복용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평균 3알 정도의 약을 복용할 정도로 약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접하는 약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고들 하지만 약사나 주치의에게도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약 부작용 한 번쯤은 경험하셨거나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병원에서 자주 처방받는 항생제와 진통제,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영양제와 비타민제 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약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세상에 무조건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스피린과 쌍화탕으로 저자 배현, 출판사 황금부엉이입니다. 오늘도 약국에 들러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라면 나의 건강을 위해 약의 상식을 쌓을 수 있는 이 책을 펼쳐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익숙한 쌍화탕도 아무나 복용하면 안 돼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감기 환자가 늘어나지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핀란드 오울루 대학 연구팀이 1년간 군인 9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기온이 영하 5에서 0도일 때 가장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초겨울 날씨에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겠지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는 말이 있듯 약을 먹고 낫는다기보다는 내 몸의 저항력으로 이겨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는 변이가 쉬워서 치료제가 따로 없지요.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걸 놓고 쉴 수 없으니 감기로 인해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를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 주로 복용하는 약은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제들로 열이 나고 아프면 해열 진통제, 콧물이나 재채기 등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항히스타민제, 기침 가래가 있으면 진해 거담제를 복용합니다. 만약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라 2차 세균 감염이 우려된다면 항생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사용한다 해도 감기를 빨리 낫게 한다거나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으니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감기에 걸렸을 때 흔히 복용하는 약이 또 있으니 바로 쌍화탕입니다. 쌍화탕 자체는 감기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쌍화탕은 한방에서 말하는 기혈을 보충하는 보약이죠. 기는 에너지를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혈은 현대의학 관점에서 보면 혈액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쌍화탕은 비위 기능을 강화해서 기와 진액을 생성하게 하는 황기건중탕에서 교이를 뺀 것에 혈을 만들어주는 사물탕을 처방하여 합친 것입니다. 즉, 에너지와 영양 소모가 심할 때 저항력을 키워 보다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단순히 옛 문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쌍화탕은 현대의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항염작용, 진통작용, 피로 개선 효과, 헤모글로빈 증가 효과 등이 입증돼 있어요. 즉, 피로를 풀거나 혈을 보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생기는 몸살이나 감기, 병 후 체력 회복 등의 두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쌍화탕도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위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복용할 때입니다. 쌍화탕에는 혈을 보충해주는 숙지황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숙지황을 복용했을 때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숙지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지요. 숙지황은 생지황을 9번 찌고 9번 건조해서 만든 약재입니다. 그런데 지황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난소화성 다당체가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장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리도이드 배당체에 속하는 카탈폴과 당류에 속하는 스타키오스와 라피노즈 등입니다.
이 성분들은 지황의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들이기도 하지만 장내에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면 삼투압을 증가시켜 설사를 유발하거나 복부 팽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이렇게 위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비위가 냉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위가 냉하다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 관점에서 말하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음식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또는 배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면 복통이 나타나며 설사를 하게 되죠. 감기에 심하게 걸려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면 위장 기능 또한 약해져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쌍화탕을 먹게 되면 숙지황 속에 있는 난소화성 성분들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게 되며 심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쌍화탕을 주의해서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임신부입니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발표한 취약군의 한약 제제 적정 사용 정보 가이드라인 개발을 토대로 살펴보면 쌍화탕에는 당귀, 천궁, 작약 등 혈을 강하게 추진하는 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처방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귀, 천궁, 작약 등은 기능성 건강식품 등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음식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부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쌍화탕도 알고 보면 아무나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약 제제도 약이기 때문에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지속적인 설사가 영양제 때문이라고요? 마그네슘은 인체의 다량으로 존재하는 미네랄입니다. 뼈의 약 60%, 근육의 약 30%, 나머지는 연조직 등 세포에 존재하며 세포 외에게도 존재합니다. 마그네슘은 인과 결합해 인산마그네슘이 되는데 이것은 뼈와 치아의 주성분을 이룹니다. 만약 체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뼈에 있는 인산마그네슘이 혈중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이때 칼슘도 같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며 세포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당이나 지방 대사에도 관여해서 에너지 생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단백질 대사, 300여 종의 효소 반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 수축이나 자극 전달에도 관여하죠. 근경련은 대표적인 근육 수축 이상 상태인데 칼슘과 마그네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가 잘 나거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오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승남 박사는 착한 비타민 똑똑한 미네랄 제대로 알고 먹기에서 마그네슘을 천연 안정제라 말했는데 이는 신경계, 근육계의 작용에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이 여러 부분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보충제뿐 아니라 종합 비타민제, 칼슘 보충제, 활성 비타민 B군 제제 등에도 마그네슘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자칫 마그네슘 과잉 섭취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미처 흡수되지 않은 마그네슘이 장에 머물게 됩니다. 소장 내에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강하게 물을 끌어당겨 수분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변 농도가 묽어지게 돼요. 이런 현상을 삼투성 설사라 합니다. 변비약으로 유명한 마그밀의 주성분은 수산화 마그네슘인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변비를 개선시킵니다. 베일러 대학교 의료센터 케네스 박사 등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만성 설사 환자의 약 4.2%가 마그네슘 과잉 복용에 의해 나타났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 유발 설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고마그네슘 혈증이 생겨 설사 외에도 근력 저하, 호흡마비, 의식장애, 심질환,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높은 농도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복용 시에는 특히 약물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 혈중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또 테트라사이클린계나 퀴놀론계 항생제, 골다공증약, 철분제, 아연 보충제 등 미네랄 제제를 복용할 때 마그네슘 제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다른 약들의 흡수를 방해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한편 혈압약이나 근육 이완제를 복용할 때도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 저혈압이나 과도한 근육 이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을 것만 같았던 마그네슘 보충제도 같이 복용하는 다른 약물을 살피지 않는다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보충제를 구입하시거나 복용하실 때는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약사에게 알려 성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주의해야 할 복용법이 있는지도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항생제 알레르기. 과학 전문 작가인 사토 켄타로는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에서 페니실린을 세계사를 바꾼 평범하지만 위대한 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페니실린은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 볼 수 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군인의 목숨을 구해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전쟁의 판세를 뒤엎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페니실린 주사가 공급된다는 소식만으로도 군인들의 사기가 크게 상승해 연합군 승리에 공헌을 했다고도 합니다. 페니실린을 시작으로 1900년대 중후반은 항생제 전성시대를 열게 됩니다. 주사제만 있었던 항생제가 복용약과 바를 수 있는 제제로까지 다양화되면서 치료가 어렵던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일까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였던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는 장내 세균을 손상시켜 설사를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교란하거나 신체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항생제 내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슈퍼박테리아를 막을 수 있는 항생제는 사실상 없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항생제의 개발 속도보다 세균의 진화 속도가 더욱 빨라 따라잡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야흐로 세균의 역습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인간은 다시 병원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무서운 항생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민 반응입니다. 하지만 항생제 과민 반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허재균은 소아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에 의한 과민 반응에서 입원 환자 중 항생제 유해 반응의 빈도가 42에서 53%에 이른다라고 언급했고, 킴벌리 블루샬 등은 항생제 알레르기에서 약물 과민 반응은 인구의 8%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약물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물질입니다. 만약 이 성분들이 흡수돼 혈액이나 조직에 머물게 되면 우리 면역체는 이를 침입자로 보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이 과민 반응입니다. 인체에 그다지 큰 해가 되지 않는 물질인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과민 반응은 어떤 면역체가 작용하는가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나뉘고 작용 시간에 따라서는 즉시형과 지연형으로 나뉩니다. 약물 과민 반응 중 가장 대표적이고 위험한 것은 제1형 즉시형 과민 반응입니다. 제1형은 B세포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약물이 결합한 뒤 면역글로불린 E가 생성되고 IgE가 비만 세포에 결합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도 여기에 속해요. 증상 유발 시간은 20분 이내로 빠르기 때문에 즉시형 과민 반응이라고 불립니다. 약을 복용한 후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장관에서 발생하면 구토, 설사, 코점막에서 발생하면 콧물, 재채기, 기관지에서 발생하면 천식, 피부에서 발생하면 홍조, 가려움, 발진 등이 유발되죠. 가장 위험한 것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유발되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입니다.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데 특히 기도 부종과 기관기 수축으로 인해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마다 약 300명이 급성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면 빠른 처치를 위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항체 면역글로불린지나 면역글로불린엠이 관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2형 과민 반응으로 불리며 역시 즉시형입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은 사람에게 수혈한 뒤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네요. 약물이 적혈구나 혈소판에 달라붙어 파괴하기 때문에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킵니다. 항생제에 의한 지연형 과민 반응은 즉시형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4형 과민 반응은 주로 피부를 침범하고 노출 후 약 48에서 72시간 후에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항원이 감작된 T림프구와 반응했을 때 이 림프구들은 노출된 부위에 다른 백혈구들을 불러들이는 염증과 독성 물질을 방출해 조직 손상을 유발합니다. 제4형으로 분류되면 T세포에 의한 과민 반응입니다. 보통 하루에서 3일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연형이라고 불리죠. 온나무,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조직 이식 거부 반응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항생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T세포가 항생제를 외부 인자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가려움, 홍조, 조직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항생제가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페니실린계가 가장 많은 발현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목시실린 클라블란산 칼륨 복합제는 비염, 기관지염, 중이염 등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요도염 같은 비뇨기계, 화농성 피부염이나 헬리코박터 세균 요법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페니실린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세파클러, 세파드록실, 세프포독심 같은 세팔로스포린계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약 3에서 7% 정도가 교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유발되었다면 다른 유사계열 약물에도 발현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이라면 하루 세 알은 먹고 있다는 각종 약들,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서 복용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평균 3알 정도의 약을 복용할 정도로 약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접하는 약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고들 하지만 약사나 주치의에게도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약 부작용 한 번쯤은 경험하셨거나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병원에서 자주 처방받는 항생제와 진통제,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영양제와 비타민제 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약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세상에 무조건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스피린과 쌍화탕으로 저자 배현, 출판사 황금부엉이입니다. 오늘도 약국에 들러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라면
나의 건강을 위해 약의 상식을 쌓을 수 있는 이 책을 펼쳐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익숙한 쌍화탕도 아무나 복용하면 안 돼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감기 환자가 늘어나지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핀란드 오울루 대학 연구팀이 1년간 군인 9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기온이 영하 5에서 0도일 때 가장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초겨울 날씨에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겠지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는 말이 있듯 약을 먹고 낫는다기보다는 내 몸의 저항력으로 이겨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는 변이가 쉬워서 치료제가 따로 없지요.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걸 놓고 쉴 수 없으니 감기로 인해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를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 주로 복용하는 약은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제들로 열이 나고 아프면 해열 진통제, 콧물이나 재채기 등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항히스타민제, 기침 가래가 있으면 진해 거담제를 복용합니다. 만약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라 2차 세균 감염이 우려된다면 항생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사용한다 해도 감기를 빨리 낫게 한다거나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으니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감기에 걸렸을 때 흔히 복용하는 약이 또 있으니 바로 쌍화탕입니다. 쌍화탕 자체는 감기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쌍화탕은 한방에서 말하는 기혈을 보충하는 보약이죠. 기는 에너지를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혈은 현대의학 관점에서 보면 혈액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쌍화탕은 비위 기능을 강화해서 기와 진액을 생성하게 하는 황기건중탕에서 교이를 뺀 것에 혈을 만들어주는 사물탕을 처방하여 합친 것입니다. 즉 에너지와 영양 소모가 심할 때 저항력을 키워 보다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단순히 옛 문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쌍화탕은 현대의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항염작용, 진통작용, 피로 개선 효과, 헤모글로빈 증가 효과 등이 입증돼 있어요. 즉, 피로를 풀거나 혈을 보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생기는 몸살이나 감기, 병 후 체력 회복 등의 두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쌍화탕도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위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복용할 때입니다. 쌍화탕에는 혈을 보충해주는 숙지황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숙지황을 복용했을 때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숙지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지요. 숙지황은 생지황을 9번 찌고 9번 건조해서 만든 약재입니다. 그런데 지황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난소화성 다당체가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장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리도이드 배당체에 속하는 카탈폴과 당류에 속하는 스타키오스와 라피노즈 등입니다. 이 성분들은 지황의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들이기도 하지만 장내에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면 삼투압을 증가시켜 설사를 유발하거나 복부 팽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이렇게 위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비위가 냉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위가 냉하다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 관점에서 말하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음식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또는 배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면 복통이 나타나며 설사를 하게 되죠. 감기에 심하게 걸려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면 위장 기능 또한 약해져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쌍화탕을 먹게 되면 숙지황 속에 있는 난소화성 성분들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게 되며 심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쌍화탕을 주의해서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임신부입니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발표한 취약군의 한약 제제 적정 사용 정보 가이드라인 개발을 토대로 살펴보면 쌍화탕에는 당귀, 천궁, 작약 등 혈을 강하게 추진하는 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처방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귀, 천궁, 작약 등은 기능성 건강식품 등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음식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부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쌍화탕도 알고 보면 아무나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약 제제도 약이기 때문에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지속적인 설사가 영양제 때문이라고요? 마그네슘은 인체의 다량으로 존재하는 미네랄입니다. 뼈의 약 60%, 근육의 약 30%, 나머지는 연조직 등 세포에 존재하며 세포 외에게도 존재합니다. 마그네슘은 인과 결합해 인산마그네슘이 되는데 이것은 뼈와 치아의 주성분을 이룹니다. 만약 체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뼈에 있는 인산마그네슘이 혈중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이때 칼슘도 같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며 세포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당이나 지방 대사에도 관여해서 에너지 생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단백질 대사, 300여 종의 효소 반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 수축이나 자극 전달에도 관여하죠. 근경련은 대표적인 근육 수축 이상 상태인데 칼슘과 마그네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가 잘 나거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오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승남 박사는 착한 비타민 똑똑한 미네랄 제대로 알고 먹기에서 마그네슘을 천연 안정제라 말했는데 이는 신경계, 근육계의 작용에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이 여러 부분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보충제뿐 아니라 종합 비타민제, 칼슘 보충제, 활성 비타민 B군 제제 등에도 마그네슘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자칫 마그네슘 과잉 섭취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미처 흡수되지 않은 마그네슘이 장에 머물게 됩니다. 소장 내에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강하게 물을 끌어당겨 수분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변 농도가 묽어지게 돼요. 이런 현상을 삼투성 설사라 합니다. 변비약으로 유명한 마그밀의 주성분은 수산화 마그네슘인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변비를 개선시킵니다. 베일러 대학교 의료센터 케네스 박사 등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만성 설사 환자의 약 4.2%가 마그네슘 과잉 복용에 의해 나타났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 유발 설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고마그네슘 혈증이 생겨 설사 외에도 근력 저하, 호흡마비, 의식장애, 심질환,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높은 농도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복용 시에는 특히 약물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 혈중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또 테트라사이클린계나 퀴놀론계 항생제, 골다공증약, 철분제, 아연 보충제 등 미네랄 제제를 복용할 때 마그네슘 제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다른 약들의 흡수를 방해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한편 혈압약이나 근육 이완제를 복용할 때도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 저혈압이나 과도한 근육 이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을 것만 같았던 마그네슘 보충제도 같이 복용하는 다른 약물을 살피지 않는다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보충제를 구입하시거나 복용하실 때는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약사에게 알려 성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주의해야 할 복용법이 있는지도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항생제 알레르기. 과학 전문 작가인 사토 켄타로는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에서 페니실린을 세계사를 바꾼 평범하지만 위대한 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페니실린은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 볼 수 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군인의 목숨을 구해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전쟁의 판세를 뒤엎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페니실린 주사가 공급된다는 소식만으로도 군인들의 사기가 크게 상승해 연합군 승리에 공헌을 했다고도 합니다. 페니실린을 시작으로 1900년대 중후반은 항생제 전성시대를 열게 됩니다. 주사제만 있었던 항생제가 복용약과 바를 수 있는 제재로까지 다양화되면서 치료가 어렵던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일까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였던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는 장내 세균을 손상시켜 설사를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교란하거나 신체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항생제 내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슈퍼박테리아를 막을 수 있는 항생제는 사실상 없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항생제의 개발 속도보다 세균의 진화 속도가 더욱 빨라 따라잡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야흐로 세균의 역습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인간은 다시 병원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무서운 항생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민 반응입니다. 하지만 항생제 과민 반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허재균은 소아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에 의한 과민 반응에서 입원 환자 중 항생제 유해 반응의 빈도가 42에서 53%에 이른다라고 언급했고, 킴벌리 블루샬 등은 항생제 알레르기에서 약물 과민 반응은 인구의 8%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약물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물질입니다. 만약 이 성분들이 흡수돼 혈액이나 조직에 머물게 되면 우리 면역체는 이를 침입자로 보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이 과민 반응입니다. 인체에 그다지 큰 해가 되지 않는 물질인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과민 반응은 어떤 면역체가 작용하는가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나뉘고 작용 시간에 따라서는 즉시형과 지연형으로 나뉩니다. 약물 과민 반응 중 가장 대표적이고 위험한 것은 제1형 즉시형 과민 반응입니다. 제1형은 B세포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약물이 결합한 뒤 면역글로불린 E가 생성되고 IgE가 비만 세포에 결합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도 여기에 속해요. 증상 유발 시간은 20분 이내로 빠르기 때문에 즉시형 과민 반응이라고 불립니다. 약을 복용한 후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장관에서 발생하면 구토, 설사, 코점막에서 발생하면 콧물, 재채기, 기관지에서 발생하면 천식, 피부에서 발생하면 홍조, 가려움, 발진 등이 유발되죠. 가장 위험한 것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유발되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입니다.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데 특히 기도 부종과 기관기 수축으로 인해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마다 약 300명이 급성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면 빠른 처치를 위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항체 면역글로불린지나 면역글로불린M이 관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2형 과민 반응으로 불리며 역시 즉시형입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은 사람에게 수혈한 뒤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네요. 약물이 적혈구나 혈소판에 달라붙어 파괴하기 때문에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킵니다. 항생제에 의한 지연형 과민 반응은 즉시형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4형 과민 반응은 주로 피부를 침범하고 노출 후 약 48에서 72시간 후에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항원이 감작된 T림프구와 반응했을 때 이 림프구들은 노출된 부위에 다른 백혈구들을 불러들이는 염증과 독성 물질을 방출해 조직 손상을 유발합니다. 제4형으로 분류되면 T세포에 의한 과민 반응입니다. 보통 하루에서 3일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연형이라고 불리죠. 온나무,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조직 이식 거부 반응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항생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T세포가 항생제를 외부 인자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가려움, 홍조, 조직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항생제가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페니실린계가 가장 많은 발현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 칼륨 복합제는 비염, 기관지염, 중이염 등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요도염 같은 비뇨기계, 화농성 피부염이나 헬리코박터 제균 요법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페니실린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세파클러, 세파드록실, 세프포독심 같은 세팔로스포린계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약 3에서 7% 정도가 교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유발되었다면 다른 유사계열 약물에도 발현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